어제 선거가 끝났죠. 밤새 고생하신 분들, 잠 못 자신 분들, 좀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도 윤곽은 다 나왔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자릿수도 많고 오너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날개를 단 상황이신 거고, 우리는 뭐 날개를 달든 뭐를 하든 이 나라가 경기가 좀 많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생활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잠시 제가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선거 유세하러 다니면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런 공약집이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갈 건지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누구는 다 벌써 아침부터 영상을 올리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평택이 있다 보니 평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거고요. 이거 풀어드리고 나중에 정리를 또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하러 다닐 때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을 한 5가지로 제가 추려본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세제 완화 및 정상화, 이 부분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세 번째는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월세 안정화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상황 같고요. 5번째는 제도 개선 및 투기 억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5가지를 놓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컴퓨터 보시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공급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공급 확대는 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 누구나 살 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신 것 같고, 연간 30만 호를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30만 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지금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간 150만 호에 대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정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수도권 중심,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3기 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를 하려고 하시는 이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초기 분양가, 우리가 분양을 할 때 6억이 됐던 7억이 됐던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양을 우리가 입주할 때는 전체적인 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이 되면서 이제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냐면, 처음에 분양가에 대해서 20%나 30%를 내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납부했을 때는 나중에는 내가 분양 전환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 임대 개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게 초창기에 분양가를 다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감이 덜겠죠. 부담감이 덜면서 누구에게나 다 살 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하나 이 부분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때는 이익은 입주자와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괜찮네, 우리 자녀들한테도 정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나 살 집을 슬로건을 내세워서 공급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재건축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제 완화 및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완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매물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게끔, 집을 팔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내세우신 상황 같고요.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에 대한 유예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집을 빨리빨리 내놓고 빨리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매스컴이나 이런 식으로 냈을 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할 거다. 그렇지만 세금은 정말 많이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세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규제지역으로 묶여놓은 데가 4군데잖아요. 이 4군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양옆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주변에 있는 풍선 효과가 나는 이 곳까지도 규제 지역에 넣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기도나 여기까지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제 지역을 굉장히 많이 면적이 넓혀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 4개 지역을 묶어놨는데 이 4개 지역의 그 옆에서는 풍선 효과로 계속 가격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 서울을 갖다가 웬만치는 다 묶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경기도가 또 풍선 효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재벌 평택은 아니기를 저는 바라면서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제 완화 및 정상화 중에 또 하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면 정말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시지가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높여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단계별로 공시지가는 계속 높인다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했었던 상황인 건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보완해서 가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 대한 완화는 들어갈 것 같아요. 세제 부분이. 이 과세 당국이 돈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돈을 거두려고 하고는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나 아니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소진을 시키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출이라는 부분을 안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한참 잘 돌아다닐 때는 대출이 정말 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대출 일으켜서 집 사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잘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 달에 또 들어가면서 이런 옥죄어 있는 대출 부분이 좀 풀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부동산 경기가 돌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는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LTV와 DTI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은 실수요자들한테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들에 대한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는 대출 한도를 확대를 시켜주고 DTI나 LTV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 사람들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이 따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30세 미만이거든요. 미성년자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5, 60대들은 그래도 생활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력이 되는데, 지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 원가 주택 공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 부분을 한 40년 초창기 모기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만들 것 같아요, 상품을. 그래서 40년 동안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전월세 안정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을 유지한다. 왜 그 전에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잠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게 있었어요.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거를 반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인 거고 임대인은 한번 빌려주면 어쩔 수 없이 평생을 빌려줘야 되는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 법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2잖아요. 2년 살고 내가 갱신할게요. 그러면 1회 안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이게 4년을 살 수 있는 이 부분인 건데 이게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 2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월세 상한제라는 건 이 지역별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은 이 전세가 굉장히 높고, 서울과 평택을 비교한다면 서울 지역의 똑같은 평형대라고 해도 이 평택하고는 이 전세 부분이 금액이 현격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이 부분을 건드렸는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상한제라는 거를 사적 재산인데 이만큼만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2 1회 안에서만 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회차를 늘려가면 임대인은 뭐 한번 빌려주고 나면 뭐 최소 6년, 7년을 빌려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전월세 신고제가 나온 거.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그 전에는 신고는 해. 그 대신에 과태료는 안 물릴게 이거였는데 이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그 다음에 30만 원 초과됐을 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가요. 그런데 계약 작성하고 30일 안에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내가 계약금조의 일부를 줬으면 그때부터 30일이에요. 내가 계약서 쓴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내가 이거 내가 괜찮아. 내가 찜할래.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를 넣잖아요. 이때부터 30일. 그렇게 됐을 때 6천만 원과 30만 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 같고 신고 안 하면 애만 돈 과태료 나가요. 그래도 과태료가 조금 조정이 되기는 했어도 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확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을 확대를 시켜서 청년이나 아니면 고령층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세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다양하게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 같고요. 또 5번째는 제도 개선 및 투기 억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장 교란 행위라든지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과세 당국에서 지금 돈이 세수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경기는 많이 안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 국민들 1인당 20만 원씩 준다라는 것도 계속 내세웠었던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 무슨 돈으로 이 1인당 20만 원씩 주겠냐고요.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은 부동산에서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거를 거둘 때는 금액이 좀 높아요. 부동산 이 가격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든지 규제 지역을 묶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위반했을 때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전월세에 대해서 신고 안 하면 여기서도 또 과태료 나가는 거고 움직이면 다 돈이고 이 돈을 갖다가 과세 당국이 갖고 있으면서 1인당 얼마씩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숨차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움직이면 합법적인 것만 하셔야지 불법적인 거를 하셨을 때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모를 거야 라고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과세 당국은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 쪽집게처럼 이렇게 찝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합법적인 것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꽤 오래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토지 초과 이득세.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 얘기, 국토세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꽤 오래전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바뀌셨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투기적 토지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토지는 나라 땅이니 네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뭐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신도시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내 토지가 상승을 했을 때는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물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5가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두 번째는 세제 완화 및 정상화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고, 세 번째는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 지원, 네 번째는 전월세 안정화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5번째는 제도 개선 및 투기 억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제가 오늘은 정리를 해봤고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운 게 5가지 정도가 됐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린 상황인 거고, 이렇게 됐을 때 평택이라는 지역은 어떠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평택은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정장선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단계적으로 계속 소진이 되고 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가면 갈수록 계약이 나오니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중에 있는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건드렸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현덕지구는 개발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제세교지구의 지제 역세권 있죠. 지제역 뒤에. 이 부분도 조금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우리 과세당국에서는 이 세금 부분을 빨리빨리 많이 걷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너 세금 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만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불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과세당국에서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거둘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불법적인 것만 안 하면 돼요. 합법적인 것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평택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아파트 분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평택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미분양이 해소가 돼야 되는 이 부분인 건데, 지금 평택이 63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인구들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생률도 우리 평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연령대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평택이 더 해야 되는 부분은 교통이에요. 교통. 이 철도라든지 GTX A노선, C노선 빨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KTX역 빨리 개통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동부와 우회도로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통이 되어야지, 교통이 좋아져야지 사람들 유입이 되면서 이 미분양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제가 판단한 게 맞았나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공약을 어떤 거를 내세웠는지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5가지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평택 투자하는 거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이라는 우리는 굵직한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삼성을 살리지 않고는 한국을 논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이재용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같은 종친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이 회장님을 조금 도와줘서 삼성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래야 평택이 살아나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